개성, 통신. 이 영상은 죽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전 세계가 죽었다고 믿었던 한 남자가 자신의 사망 기사를 읽고 미소를 짓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2023년 1월 중국 연변. 국경의 겨울은 죽은 자의 숨결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곳에 리양호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얼어붙은 압록강의 총탄과 함께 그는 수장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엔 자신을 구해준 중국 노인의 일을 도우며 연명하는 최 씨라는 남자만 있을 뿐입니다. 한때 북한 외교를 총지휘했던 외무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왼쪽 어깨에 흉터가 쑤실 때마다 그날 밤의 강물을 기억하는 살아있는 유령만 남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낙은 헛간 구석에서 몰래 잡는 이웃집 와이파이. 그날도 그는 금이 간 스마트폰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검색합니다. 화면이 기사로 뒤덮입니다. 속보. 단독. 요미우리 신문. 북한 리양호 전 외무상. 작년 여름 처형. 연합뉴스. 국정원 숙청 확인. 처형 여부는 불명. 리양호는 화면 속 자신의 낯선 증명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모든 기사가 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리양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분노도 절망도 아닌 차가운 해방감이었습니다. 죽었군. 세상이 나를 죽였어. 이제야 자유로워졌네. 유령으로 완벽히 사라졌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바로 다음 순간 그의 눈을 사로잡은 또 다른 속보.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신형 고체 연료 대륙 간탄 도미사일 화성 18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레드라인을 넘은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고 항모강습단을 동해상에 전진 배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리양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2019년 하노이의 협상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로의 속내를 처절하게 오해한 채 브레이크 없이 정면 충돌로 달려가던 그 모습. 리양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노이의 재방송이야. 그때는 협상이 깨졌지만 지금은 전쟁이다. 유령의 해방감은 책임감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최 씨로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노이의 재방송. 그때는 협상이 깨졌지만 지금은 전쟁이다. 리양호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단어, 전쟁. 그의 뇌리를 스친 것은 2019년 하노이에 실패한 협상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1979년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날 밤이었습니다. 김정일의 난잡한 파티를 투서했다는 이유로 조직 지도부 부부장이던 그의 아버지 리명진. 아버지는 자신의 손으로 아내를, 리양호의 어머니를 쏴 죽였습니다. 어머니는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들은 그걸 반당 반혁명이라 불렀지. 그날 이후 리양호는 아버지를 평생 만나지 않았습니다. 외가에서 자라며 그는 이 광기 어린 체제 안에서 완벽한 가면을 쓰고 버텨왔습니다. 해외를 떠돌며 외교관으로 살아남았고 2016년 마침내 외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노이. 그곳은 그가 어머니의 원한을 갚고 이 썩은 체제를 안에서부터 바꿀 수 있는 그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깨졌습니다. 그는 최 씨로 숨어 지내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의 대가는 그가 막을 수도 있었던 파국입니다. 리양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리양호로서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노이 협상 테이블의 모든 패를 기억하는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유령이 되었지만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기 위해 증언해야겠군. 유령은 숨는 것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리양호는 몰랐습니다. 그가 증언을 결심한 바로 그 순간 그의 그림자를 쫓는 두 개의 거대한 시선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깨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는 그를 처단하기 위해, 다른 하나는 그를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같은 시각, 평양. 이 도시는 누군가에겐 지상낙원이고 누군가에겐 거대한 감옥입니다. 그리고 이곳, 류성구역. 유령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닌 유령을 잡아내는 곳. 국가보위성, 통칭보위성의 심장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칠국, 반탐처. 이곳의 공기는 얼음보다 차갑고 먼지보다 가볍습니다. 김진혁 소자. 그의 책상은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역시 감정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배신자를 색출하는 것. 그의 임무는 태양을 가리는 그림자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그의 완벽한 경력의 유일한 오점. 1년 전 사라진 리양호의 시신이었습니다. 시신이 없으면 임무는 끝난 게 아니야. 그는 공식적으로 도강중 급류유실 사망 추정으로 종결된 리양호 사건 파일을 화면 한쪽에 띄워두었습니다. 이것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완벽주의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는 현재의 임무인 국경 밀수 조직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줄의 시시콜콜한 보고들, 밀수품, 쌀 10kg, 라디오 2대. 그의 눈이 기계처럼 데이터를 훑어내렸습니다. 그때 그의 눈이 한 줄의 보고서에서 멈췄습니다. 해산지역정보원이 올린 너무나 사소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동향 보고. 최근 해산 장백 도강 루트. 작년 겨울 장백 쪽 중국 노인이 강에서 이상한 말투를 쓰는 자를 건졌다는 소문. 확인 불가. 단순 유언비어로 판단됨. 김진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뇌가 이 문장을 분해하고 재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겨울. 강에서 건짐. 이상한 말투. 퍼즐 조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강제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혁은 나직이 으쪼렸습니다. 유언비어라. 유령은 유언비어를 먹고 사는 법이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상부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식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완벽주의가 기어코 찾아낸 지독한 사냥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냥개가 1년 만에 유령의 냄새를 다시 맡았습니다. 한편 리양호가 결심한 그 시각. 지구 반대편 워싱턴 DC. 이곳은 포기 바텀이라 불립니다. 미국 국무부 본청이 안개 낀 강가에 있기 때문이지만 이곳에서 벌어지는 외교전 역시 한치 앞을 모르는 안개 속이기 때문입니다. 전직 국무부 부차관보 스티븐 앤더슨. 그는 책상에 산더미처럼 쌓인 보고서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한반도의 긴급 상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앤더슨은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젠장, 또 하노이 때처럼 오해하고 있잖아. 평양은 미국이 물러설 거라 믿고 백악관은 평양이 무릎 꿇을 거라 믿고 서로가 서로에게 레드라인을 긋고 있어. 이러다 사고 난다고. 바로 그때 책상 위에 보안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국무부 시절부터 사용하던 공식 기록이 남지 않는 비선 전화였습니다. 앤더슨은 미간을 찌푸리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앤더슨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남자의 거칠고 억눌린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구? 그가 막 끊으려던 순간 낮고 다급한 낯선 억양의 영어가 들려왔습니다. 더분 차인 하노이 이즈 스틸 콜드.
앤더슨은 수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하노이의 분짜. 그것은 협상 결렬 직후 모두가 떠나버린 텅 빈 만찬장을 보며 리양호가 그에게 뱉은 마지막 농담이었습니다. 준비한 만찬이 식어버렸다는 뜻의 협상이 깨졌다는 것을 인정한 둘만의 암호였습니다. 맙소사. 우리가 살아있다고.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앤더슨은 즉시 CIA나 국무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유령은 공식 라인에 잡히는 순간 납치되거나 무시당하거나 혹은 사고로 제거될 것이었습니다. 유령은 공식 채널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그림자는 그림자로 다뤄야 합니다. 그는 사적인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수년간 관리해온 민간 보안팀 탈론의 팀장이었습니다. 제이슨 나야. 하노이 건일세. 아니, 그보다 더 커. 방금 유령에게서 전화가 왔어. 중국 연길 발신이야. 발신지를 찾아. CIA, 중국 국가안전부, 그리고 평양보다 빨라야 해. 반드시. 압록의 유령이 던진 하나의 신호. 평양의 사냥개와 워싱턴의 독수리가 동시에 같은 먹잇감을 향해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연길의 서시장. 허름한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한 저녁, 붉고 푸른 네온 사인이 빗물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국경 도시의 혼돈 그 자체입니다. 밀수꾼, 정보상, 공안, 그리고 쫓기는 자들이 뒤섞이는 곳. 그리고 오늘 밤 이곳은 세계의 거대한 힘이 충돌하는 운명의 교차점이 되었습니다. 리양호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전화부스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너무 조용해. 아니, 너무 평범해. 마치 연극 무대 같군. 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쟁의 시계는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앤더슨만이 알아볼 수 있는 두 번째 증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노이 협상장에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마지막으로 건넸으나 미국 측 통역이 놓쳐버린 결정적인 한마디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협상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정일의 파티에서 진실을 말했다가 죽은 어머니의 피갑 위에 세워진 저 기만적인 체제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유일한 설계도였습니다. 이 알파 플랜만 성공했다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리양호는 침을 삼키고 차가운 쇠로 된 부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가 보지 못한 곳, 부스 건너편, 어두운 생선가게 천막 아래. 김진혁 소좌가 비에 젖은 담배를 씹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유령이 부스로 들어가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쥐새끼가 덫으로 기어 들어가는군. 누구와 통화하려는 건가? 김진혁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령이 통화를 끝내고 증거를 남기는 순간을 덮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감과 접선하는 자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선. 시장 입구, 번호판 없는 검은색 벤 차량 내부. 스티븐 앤더슨이 고용한 민간 보안팀, 탈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위성 열감지 화면과 근처 건물 옥상에 배치된 요원의 화면을 동시에 보고 있었습니다. 타겟이 부스 진입. 잠깐. 사시 방향, 생선가게. 남자 하나. 무기 소지 가능성, 맙소사. 저자, 북조선 스타일인데. 하운드, 사냥개다. 젠장. 일이 꼬이는군. 이글에게 보고해. 하운드도 사냥터에 도착했다고. 리양호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앤더슨의 비선 번호를 눌렀습니다.
스티븐, 나요. 시간이 없소. 하노이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말한 단어, 당신들 통역이 놓친 거. 그건 영변 그리고 알파였소. 영변 플러스 알파. 그걸 원했던 거라고. 리양호가 마지막 증언을 쏟아낸 바로 그 순간 전화부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김진혁이 얼음장 같은 눈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알파라. 재미있는 유언이군, 리양호 동지. 리양호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밴 차량이 급정거하며 달려들었습니다. 탈론의 팀원들이 차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브, 패키지 확보. 김진혁이 허리춤의 권총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반역자를. 바로 그 찰나 수십 개의 확성기 소리가 시장을 찢었습니다. 꼼짝 마라. 공안이다. 모두 무기 버려. 정보상에게서 수상한 외국인들의 정보를 입수한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들이 시장 전체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유령을 중심으로 그를 잡으려는 사냥개, 그를 빼내려는 독수리, 그리고 그들 모두를 잡으려는 용이 빗속의 서시장에서 마주쳤습니다. 탈론 팀원이 외쳤습니다. 블래스트. 섬광탄이 터졌습니다. 귀가 찢어지는 이명과 함께 연길 서시장은 하얀 섬광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의 비명, 중국 공안의 고함 소리, 쏟아지는 빗소리가 뒤엉켰습니다. 리양호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연기 속에서 탈론의 팀원이 리양호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패키지 확보. 이쪽이다. 앤더슨이 보냈다. 하지만 리양호는 버텼습니다. 그는 미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보가 필요한 것이지 리양호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리양호는 탈론 팀원의 팔꿈치를 꺾고 비명을 지르는 인파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놓아. 그 찰나의 신랑이. 김진혁 소좌는 섬광에서 회복되자마자 리양호를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은 리양호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패키지가 이탈했다. 젠장, 잡아. 반역자를. 꼼짝 마. 시장은 순식간에 새 세력의 추격전으로 변했습니다. 리양호를 잡으려는 김소자. 리양호를 확보하려는 탈론팀. 그리고 그 외국 공작원 둘 딸을 잡으려는 중국 공안. 리양호는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수산물 코너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단 하나의 도주로 활어를 운반하는 지저분한 냉동 탑차였습니다. 살려면 저 회색지대로 가야 해. 북한도 미국도 중국도 아닌 그 누구의 손도 닿지 않는 곳으로. 리양호는 생선 상자를 밟고 뛰어올라 탑차의 뒷문으로 몸을 굴려 넣었습니다. 그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탑차 문이 닫히기 직전 누군가 그림자처럼 따라 들어왔습니다. 김진혁 소좌였습니다. 그는 탈론팀도 공안도 따돌리고 오직 리양호만을 쫓아 탑차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탑차 문이 무겁게 닫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지독한 생선 비린내. 두 사람의 거칠고 뜨거운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유령과 사냥개가 단둘이 갇혔습니다. 김진혁 소좌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드디어 잡았군. 반역자. 조국을 배신하고 미제놈들에게 기밀을 팔아넘기려 한 대가를 치러라. 리양호는 어깨의 고통을 씹어삼키며 어둠 속의 형체를 향해 나직이 웃었습니다. 반역자. 내가 영변 플러스 알파를 넘기지 않았다면 지금쯤 평양 상공에 폭격기가 날아다니고 있을 거란 생각은 못 해봤난 소좌.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 리양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하노이의 진실이 뭔지 아나?
내가 조국을 위해 얼마나 완벽한 판을 짜고 있었는지 너 같은 사냥개가 알기나 하냐 말이다. 닥쳐. 너희 같은 외교쟁이들이 말로. 알파. 그게 그들이 놓친 카드였어. 리양호가 어둠 속에서 외쳤습니다. 나는 영변을 넘기고 그 대가로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을 받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너희 같은 강경파 놈들이 전부 아니면 전무를 외치며 판을 깼지. 김진혁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알파. 그가 시장에서 외쳤던 그 단어. 그것은 보위성도 몰랐던 김정은과 리양호 단둘만이 알던 숨겨진 협상 카드였습니다. 내가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리양호의 목소리에 기가 막힌 듯한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걸 만든 게 나니까. 그런데 너희의 그 무지함과 공명심이 조국을 살릴 기회를 하노이에서 걷어차버린 거야. 그리고 지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고. 김진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배신자라고 믿었던 남자가 자신보다 더 깊은 조국의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넌 도망쳤어. 도망쳤다고? 리양호의 목소리가 비웃음으로 변했습니다. 내 아버지, 조직지도부 부부장 리명진. 1979년 김정일의 난잡한 파티를 투서했다는 이유로 그가 내 어머니를 손수 쏴 죽였지. 그게 너희가 말하는 조국의 진짜 얼굴이야. 김진혁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죽이고 김정일에게 충성을 증명했어. 그리고 난 외가에서 자라며 평생 그 원수들 밑에서 가면을 쓰고 버텼지. 이 썩어빠진 체제를 내 손으로 바꾸기 위해. 하노이가 내 마지막 기회였어. 그런데 너희 같은 사냥개들이 그 모든 것을 망쳤다. 이제 말해보시지, 소자. 진짜 반역자가 누구냐? 김진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차가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에 다 온 것입니다. 이제 어쩔 텐가, 김소자. 날 쏴 죽이고 반역자 처단이라는 공을 세울 텐가? 아니면 알파의 진실을 품고 진짜 반역자가 누군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텐가? 탑차의 뒷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신 바깥의 불빛이 어둠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진혁은 본능적으로 총을 겨눴습니다. 바로 그 찰나 리양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옆에 있던 생선 상자를 김진혁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얼음과 생선이 쏟아지며 김진혁의 시야를 가린 사이 리양호는 빛이 쏟아지는 문 밖으로 몸을 굴렸습니다. 여기는 연기를 벗어난 낯선 화물 하역장이었습니다. 리양호는 절뚝이며 어둠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탑차에서 겨우 빠져나온 김진혁이 리양호의 등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거기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리양호가 아닌 그의 발치, 시멘트 바닥을 맞췄습니다. 김진혁은 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제가 짓밟아버린 한 인간의 원혼이었습니다. 진짜 반역자가 누구냐? 리양호의 질문이 그의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리양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진혁은 그 자리에 선 채 비에 젖은 채 흔들리는 눈으로 빈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리양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진혁은 그 자리에 선 채 흔들리는 눈으로 빈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사냥개는 사냥을 멈췄습니다. 한편 워싱턴 DC
스티븐 앤더슨은 탈론팀의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패키지 이탈. 하운드 사냥개가 현장에 있었음. 공안 개입. 임무 실패. 앤더슨은 격분했습니다. 실패? 그를 놓쳤다고? 알파가 뭔지 바로 코앞이었는데. 그는 대통령 집무실로 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협상 전면 재검토입니다. 리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파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변 플러스 알파. 우리가 알던 것과 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정보를 얻었지만 증인은 잃었습니다. 사냥개도 독수리도 모두 빈손이었습니다. 유령은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3주 후, 중국 단둥, 압록강 철교 인근. 리양호는 낡은 여관방 창문으로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1년 전 죽음을 각오하고 건넜던 바로 그 강. 하지만 이번엔 다시 건너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연길에서 도망친 후 스스로를 되물었습니다. 미국으로 가야 하는가? 미국은 정보가 필요할 뿐 리양호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알파 플랜을 무기 삼아 평양을 압박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노이의 재방송,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원한을 갚는 것은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진실을 어머니의 언어로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하나. 내일 오전 10시. 단둥역 3번 플랫폼. 검은 야구 모자. 발신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리양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강 건너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조국이라는 게 뭘까? 어머니를 죽인 땅인가? 아니면 어머니의 언어가 살아있는 땅인가? 다음 날, 단둥역. 플랫폼은 여행객들로 붐볐습니다. 리양호는 검은 야구 모자를 쓴 채 3번 플랫폼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누군가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중년의 남자. 평범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남자는 신문을 펼치며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리양호 동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입니다. 리양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국이 아닌 당신들을 선택한 이유를 아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미국은 알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남한은 진실이 필요하죠. 하노이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북한 내부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다음 협상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국정원 요원은 신문을 넘기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개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 그리고 증언할 기회. 증언. 리양호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내가 유령에서 인간으로 돌아오는 유일한 길이겠죠. 베이징행 기차가 30분 후 출발합니다. 그 기차를 타십시오. 3호차 7번 좌석. 그곳에서 우리 사람이 여권과 서류를 건네드릴 겁니다. 베이징에서 제3국을 경유해서 인천으로 갑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사흘. 사흘이면 자유대한민국 땅을 밟게 됩니다. 요원은 신문을 벤치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신문 사이에 얇은 봉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리양호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중국 신분증, 현금,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 어머니의 언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양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흘 후. 인천국제공항 전용 통로. 2023년 2월 3일, 이른 새벽.
아무도 없는 입국 통로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야윈 얼굴, 절뚝이는 다리, 하지만 곧게 펴진 어깨. 리양호는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가 평생 외교관으로 일하며 보아왔던 그 어떤 환영 문구와도 다른 거대한 한글 표지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44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의 땅을 밟았습니다. 국정원 담당관이 다가왔습니다. 리양호 선생님, 긴 여정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리양호는 고개를 들어 공항 천장의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겼습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증언할 겁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했다가 죽었듯이 저도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살아서. 한 달 후, 서울 모처 국정원 안가. 탈북 외교관 리양호의 첫 공식 디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국정원 북한 담당 국장, 외교부 차관,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리양호는 마이크 앞에 앉아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협상이 결렬된 진짜 이유는 통역 실수도 상호 불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양 내부의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달할 알파 플랜은 같은 시각 평양. 김진혁 소장은 국가보위성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리양호 추적 임무 종결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표적 압록강 도강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 추정. 시신 미확보. 임무 종결. 하지만 그의 주머니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리양호, 생존 가능성 높음. 한국행 추정. 감시 계속. 그는 창밖의 평양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반역자가 누구냐? 리양호의 질문이 아직도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 3월, 대한민국 서울. 한 언론사가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북한 전 외무상 리양호, 탈북 후 한국 입국. 하노이 회담 전말 공개 예고.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유령이 남한 땅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은 한반도의 운명을 다시 한번 뒤흔들 것입니다. 압록의 유령은 이제 자유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피값으로 시작된 복수는 진실의 증언으로 완성되려 하고 있습니다.